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세상 만사가 물 흐르듯 돌아간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배탈을 낫게 해주던 할머니의 약손. 그 소박한 손놀림 속에 고통을 쓸어내리는 비방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옛사람들은 건강의 비결을 먼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물과 흙, 풀과 나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린 자연이 치료약이자 생명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5,000년을 이어온 그 오랜 생명의 지혜를 오늘 민간의학에서 열어봅니다. 전라북도 완주, 모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의원. 부안에 사는 김영애 씨는 오늘도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모악산을 찾았습니다. 가위가 차면 기침을 하면 내뱉으면 더 괜찮아요. 그것이 이제 2001년도 2001년 7월달에 진단받으시고 진료실 분위기가 그리 어둡지 않은 걸 보니 영애 씨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는가 봅니다. 바보 아직도 덜 되셨죠? 중증 암 환자인 영애 씨. 그이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5년 전 혈액암을 선고받았을 땐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했으니까요. 너무 애려서 막 그런 영애 씨가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은 민간의학을 알고부터입니다. 림프에서 감기에 걸리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약하잖아요. 림프종이니까. 거기에서 싸우질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약은 안 먹고 민간요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 배도 삶아 먹고 도라지하고 배하고 여기에서 처방해주면 삶아 먹으라 그래요. 이곳에 있는 암 환자들은 하루 24시간 자연 친화적인 처방을 받습니다. 솔잎한증법 역시 체내의 독소를 빼는 치료법인데 예전엔 풀리파리로만 여겼던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있는 누구도 자연의 효능을 부정하는 이는 없답니다. 암이라든지 중풍, 고혈압, 당뇨 이런 난치병들은 내가 병이 오게끔 생활한 겁니다. 즉 자연과 이배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이 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들어가지는 않고 약만 의존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겁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일단 자연과 내가 동화가 돼야 되겠죠. 박천수 한의사는 매일같이 모악산을 드나듭니다. 환자들에게 처방할 약초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죠. 이제 지금 채취할 수 있는 것은 뿌리로 된 약재가 많고요. 또 줄기나 가지를 쓰는 약재들이 많죠. 지금 이 시기에는 열매들은 거의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뿌리로 캐는 약재들이 약성이 뛰어납니다. 산에는 잡목들만 우거진 듯 보이지만 한의사의 눈에는 약초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흔하디 흔해 보이는 이 가시나무도 실은 꾸지뽕나무라 불리는 약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갛게 나무 열려있는 이 열매가 이 꾸지뽕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나무에 가시가 달려 있어요. 이 가시 달려 있는 나무는 뭐 파내고 터트리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지 신경통 또 이암, 식도암, 대장암 이 소화기 계통의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이 꾸지뽕나무입니다. 꾸지뽕나무는 약효가 줄기에 집중된 반면
느릅나무는 뿌리에 약성이 있어 이렇게 땅을 파서 캐내야 합니다. 예,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캐는 겁니다. 우리 유근피라고 그래서 이 종양 환자들, 암 환자들한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약재입니다. 이 뿌리에 무엇이 암의 효능이 있다는 것일까요? 예, 이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보시면은 끈끈한 점액질이 많습니다. 유근피의 이 점액질은 암을 없애고 어떤 종기를 빨아내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액질 자체는 어떤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든지 궤양이 있는 부분들을 봉합, 잘 아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근피는 암 환자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좋은 약재입니다. 박천수 한의사를 따라가다 보면 지천에 널린 것이 약초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으름덩굴에서 암의 특효라는 하늘타리까지 이 땅에서 자라는 4,500여 종의 식물 중 무려 1,200여 종이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느릅나무 뿌리는 간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이 인삼 한 뿌리면 중국산은 한 7, 8개를 사용해야만이 그 약효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약재가 우리 한국에서 난다고 봐야 되겠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땅은 좁아도 양질의 약초가 많이 자랍니다. 약효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우리 약초들이 한 10가지 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이 야산에 가서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심산육에 가야 채취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우리가 야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 느릅나무 뿌리 껍질, 유근피라고 하죠. 이건 이제 천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마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마와 어성초, 으름덩굴과 유근피. 뛰어난 약효를 가진 약재들이지만 평소 땐 등산객들의 발길에 채이던 잡초들입니다. 천하 으뜸의 약초를 알아보지 못함은 우리네 마음이 그만큼 자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옛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야산의 약초에 생명의 비방이 담겨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가령 천마는 뇌질환에 효험이 있어 중풍이나 고혈압에 좋은 신약이라 했습니다. 유근피라 불리는 느릅나무 껍질은 궤양이나 위암, 직장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동의보감에서는 장을 다스리는 약으로 이만한 약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10여 가지의 약재를 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데 일상에서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차로 끓여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항암 약차가 되는 셈이죠. 식수 대용으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항암 약차입니다. 옛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하늘을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은 질병 옆에 치료약도 마련해 두고 계셨으니까요. 그것도 우리 주변 가까이 말입니다. 우리 자연에는 그런 약재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점점적으로 이게 연구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약에는 이제 우리 자연에는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 자체만 일단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연을 알면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연과 가까이 살았던 선조들은 건강의 비결을 먼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네 시골에선 자연에서 먹을거리를 얻고 자연으로 병을 치료하는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 함양의 원산마을은 장수마을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나이 드신 양반들이 병원 한번 가지 않는다고 자랑들이 대단합니다. 메밀. 메밀. 무길이에요, 무. 막
쟁반에 너른 쟁반 좋게 담아갖고 양념장 해갖고 그래 주면 잘 먹어요. 잘 먹고 몸에도 좋고. 내가 살았어. 마을 사람들 눈에는 반찬거리조차 약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탱자인데 이게 두드리기도 좋고 또 막 이거 건지르고 머리 속 건지르고 한데도 좋고 막 훌타리 한다고 가시가 많은 게 훌타리 한다고 그냥 심어갖고 그러지. 그러고 보면 담을 이루는 탱자도 잡목처럼 서 있는 늙은 나무도 모두가 약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쓰임새를 오랜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신경통 관절에 먹는 거 우슬뿌락하기도 하고 이거 한 가지가 약 이름이 세 가지 네 가지 돼요. 우슬뿌락하기도 하고 세물파기라떡하기도 하고 만장계락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한 가지가 주로 관절 신경통에 여기 좋고 또 요거 행님나무 요거는 이정에 또 이정에도 좋고 스트레스인데도 좋고 이거는 가시오갈피. 이제 요거는 열매고 열매 요거는 술다리 먹어도 좋고 이거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순환이 잘 돼요. 한마디로 다리가 아파서 물을 5번 뺐어요. 신경통 관절 물을 5번 뺐는데 도시 이리 갖고는 수술해야 된다 하고 안 됐어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거 뭐 하라 싶어서 요 약을 많이 다리 먹고 그게 없어졌어요. 마을을 다니다 보면 약초를 먹고 병을 고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꼽는 장수의 비결도 단연 약초입니다. 옛날부터 풀베러 가갖고 쭈쭈 이런 거 한 뿌리씩 잡순 약 만들고 막 장수하고 세상 베리 들어가 얼굴이 막 풍물이 좋아서 벌거라 그렇게 그래갖고 세상 베리고 그런 기라요. 산에서 캔 약초로 특별한 처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찬을 해 먹거나 장에 내다 팔거나 그도 아니면 이렇게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거는 100가지로 담은 게라요. 온 산에 풀 입히고 뭐 이거 독 안 든 거는 싹 담은 이거 100초. 안상열 할아버지는 소시적 술이 과했던 탓에 위장병으로 꽤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초 덕분에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맛있다. 산에 약초 아니면 안 먹었으면 나 벌써 죽었을게요. 내가 산에서 벌써. 전부 다 약이라요, 엄마. 알고 보면 다 약이라. 전부 약이. 다 약이라. 약초 들어가지 뭐. 길가에 걸어간데도 약초라요, 엄마. 그 옛날엔 병원이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에겐 더욱 크고 든든한 병원이 있었죠. 그 병원의 이름은 바로 대자연입니다. 강화 성모도에 사는 송준인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황토 가족으로 불립니다. 집에 붙은 특별한 별명처럼 송준이의 아침은 여느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목욕으로 시작됩니다. 비누나 입욕제 대신 황토를 풀어 쓰는 황토 목욕입니다. 뻗어 다리. 얘가 좀 피부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호강하는 애예요. 황토로다가. 아침마다 황토로 몸을 씻자니 귀찮을 법하건만 송준이는 군말이 없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송준이가 더 잘 알기 때문이죠. 뭐 이런 거, 뭐 생긴 거 없어지는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송준이네 집은 목욕물은 물론이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황토를 가라앉힌 지장수만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술 더 떠서 황토가 요리 재료로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 황토를 밀가루에 섞어 반죽을 하는데 대체 무슨 요리일까요? 밀가루 음식 먹고 싶은데 좀 속이 안 편할 때, 그럴 때는 조금씩 넣어서 해 먹죠. 반죽색이 노릇노릇하니 근데. 황토가 먹기 좋게 반죽된 모양입니다. 송준이네 가족은 이렇게 황토 수제비를 즐겨 먹습니다. 남은 반죽은 전으로 지져 먹기도 하죠. 됐어. 조금만 더. 워낙에 곱게 걸은 황토라 입안에서 흙이 씹히거나 하는 일은 없답니다. 오히려 밀가루 특유의 냄새가 제거돼 국물 맛이 훨씬 개운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물이 간간했잖아. 번호를 다시 불러야 돼. 직장 생활에서 회식하고 오고 그러면은 그 이튿날 이제 물을 먹게 되면은 지장수를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술이 이상하게 일찍 깨는 거예요. 아침에 그 뭐랄까요, 그 해장한 거 같이. 그래가지고 참 속이 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지장수로다가 이제 커피도 끓여 먹고 이제 차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장수가 이제 없으면은 이제 가정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약 한 7, 80만 원씩 먹어요. 송준이네 아빠는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황토 전도사입니다. 황토와 인연을 맺은 뒤로는 전국을 다니며 황토 채취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마른 땅을 가서 황토는 파보면은 이게 딱 됩니다. 이게 좋은 데는 이 상태에서 이게 딱 지면은 좋은 황토는 이처럼 끈기가 있고 차지게 뭉쳐지는 참 흙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토가 좋은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호황토라 하여 지면으로부터 약 1m 아래에 묻힌 누런 흙이라 명시했습니다. 이 흙이 지장수에 가장 적합한 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장수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장수란 황토를 가라앉힌 물을 말합니다. 먼저 물과 황토를 알맞은 비율로 섞은 후 황토가 뭉치지 않도록 곱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잡으면 완전히 떡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덩어리가. 딱 덩어리인데 풀으면 여기가 황토예요. 이게. 이 물을 여러 번 휘저은 후 다른 용기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여기 가라앉습니다. 조금 한 1cm 정도 육안으로. 그리고 나면은 이제 또 이쪽으로 붓고. 저희가 이거를 9번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9번을 걸으면 마지막에는 순수한 황토물만 남게 됩니다. 이 물을 가라앉히면 맑은 윗물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떠오른 물을 지장수라고 합니다. 물이 뭐 다른 거는 차치하고 그래도 일단 맛이 틀려요. 물이 맛있어요. 몸에 좋다고는 남들은 하는 얘기고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잘 못 느끼고 어쨌든 물 맛이 틀려요. 다른 데 가서 못 먹으니까요. 물을. 옛사람들은 좋은 지장수를 얻고자 길게는 3개월까지 숙성시켰다고 합니다. 인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과학적인 수치는 알지 못했어도 선조들은 물이 건강의 근원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동의보감에선 물을 33가지로 나누어 품질을 논했습니다. 물의 속성을 파악해야 건강을 유지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정화수는 전기를 보충하는 데 좋고 납설수는 열을 내리는 데 효험이 있으며 추로수는 피부에 좋은 물이라 일렀습니다.
그 외에도 겨울철에 서리인 동상과 온천수를 소개하면서 물의 용도에 따라 골라 마시길 권했죠. 그중에서 지장수는 25번째에 해당되는 물로 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야 지장수의 해독성을 알았습니다만 옛사람들은 그 효능을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터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까닭에 지장수는 옛부터 왕실의 건강을 지키는 해독제로 사용돼 왔습니다. 고종 때의 한 내관은 이 기록을 후손에 전수하면서 뒷날 황토가 세상을 구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고 합니다. 왕한테 올리는 음식을 파리가 안 덤비는 음식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또 개를 주어봐서 개가 안 먹는 음식은 안 줍니다. 그러고서 또 거기서 그런 독성을 차폐하기 위해서 그 지장수로 전부 소독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씻거나 그럴 때는 지장수로서 독성을 처리합니다. 지장수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황토를 정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그 입자를 500배까지 확대해 보니 황토는 다공질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원적 개선이 드나드는 통로가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 다공질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흡착한다든지 또 이 빈 공간에 그 태양에서 오는 원적 개선을 많이 저장했다가 필요할 적에 서서히 그 방출해 주지요. 세계 어디에도 황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장수가 우리네 민간요법으로 발달한 까닭은 우리나라 황토에 필수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이죠. 이 황토로 우려낸 지장수는 일반 물보다 산소 함유량이 많습니다. 일반 수돗물과 비교할 때 지장수를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열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특징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황토를 지장수로 만들어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황토로부터 얻은 이 지장수를 마시게 되면은 이 필수 미량 원소, 다르게 말하면은 미네랄이 그러죠. 일종의 비타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그 생체에 들어가면은 생체 호르몬의 성장이라든가 또 호르몬 생산에 촉력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 황토로부터 만들어 먹었던 이 지장수는 무명장수의 생명수라고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황토 한 줌에 담긴 귀중한 지혜. 수백 년을 전해 내려온 선조들의 조언을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바닷바람도 시원한 전라남도 한평 앞바다. 이곳의 갯벌이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갯벌이란 사실을 아시는지요? 뻘흙에 영양분이 많다 보니 갯벌 생물도 많습니다. 어민들은 온종일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병원 한 번 찾지 않는다는 이들의 건강 비결은 뭘까요? 아프면 해수탕을 이러고 이제 물 구워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발 잡아 넣어요. 거기다가 넣고 쑥 잡아 넣고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찜을 하지. 한평 앞바다는 유독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썰물 땐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는데 옛날 한평 사람들은 이 물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거 전부 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많은 탕은 없었습니다. 한 3개나 3-4개는 있었는데 이제 자연서 그대로 그래가지고 채취해갖고 여기서 해수찜을 했고 그랬습니다. 해수탕이라 불리는 한평의 목욕법은 알려진 역사만도 100년이 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해수를 실내로 끌어들여 조금 더 편리한 목욕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수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탁월한데 유황 성분이 섞인 돌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답니다. 이 돌을 1300도까지 달군 후 탕에 담그면 해수가 유황에 있는 살균 성분을 녹여냅니다. 이 물은 피부병이나 관절염에 효과를 발휘하는데 옛날 아낙네들은 여기에 쑥을 넣어 산후통을 달랬다고 합니다. 바닷물, 응? 그다음에 아까 해변가에서 나오는 우리 쑥, 그다음에 지금 아까 달군 1300도 이상 달군 유황돌, 삼박 3가지가 들어가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탕이 만들어진 거죠. 해수와 유황과 쑥, 이 삼박자를 절묘하게 활용했던 옛사람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탕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노랫소리는 구구절절 여러 말을 무색해 합니다. 해수의 탁월한 효능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이곳은 외지 사람들까지 불러 모으는 명소가 됐습니다. 좀 이제 부드러워지지. 이 다리가 부드러워진다고. 이런 몸은 몰라도 여기 다리가 부드럽다고. 그렇게 무거운 거는 이쪽으로 들들 못하고 이쪽으로 만들고 이쪽으로 실었죠. 근데 좀 이렇게 부드러우네요. 다 좋아진 것 같으네. 나 처음 왔어.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해수탕이 민간에서 궁중으로 진출하게 된 것도 이렇듯 그칠 줄 모르는 입소문 때문이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야 그 효험을 되짚고 있지만 옛사람들은 이미 해수의 효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선 해수를 벽해수라하여 피부병에 좋을 뿐 아니라 급체에 특효라했습니다. 이곳에선 목욕을 하기 전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약재를 고릅니다. 그 약재를 우려내 목욕을 하는 일종의 약초 목욕법입니다. 약재 구성은 요거는 전부 가장 기본이 혈액순환이기 때문에 청궁, 당귀, 그다음에 박하라든지 진피, 이런 계지 등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해수탕이 민간에서 궁중으로 전해진 목욕법이라면 약초 목욕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명은 몸에 향이 배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개운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어요. 천궁, 박하, 당귀, 익모초 주로 통증이나 혈액순환에 좋은 약재들입니다.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당귀라든지 요건 지금 당귀입니다. 당귀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아주 혈행을 좋게 해주는 중요한 약재죠. 요게 이제 당귀고 또 통증이나 근육통을 풀어주는 약재를 쓰다 보니까 이런 박하, 이런 솔잎 이런 거는 기순환에도 좋고 또 피부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이런 익모초. 어머님이 피곤하다 아니면 어디 관절이 안 좋다 이러면 아버님께서 손수 만드셔가지고 지금같이 목욕 시설이 편리하지 않지만 목욕을 할 때 약재를 담그어서 우러내어서 목욕하시게끔 그래 했습니다.
약초탕엔 약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순환에 좋다는 술탕에서 피부병과 내장 질환에 특효라는 숲탕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목욕탕엔 자연을 10분 활용할 줄 알았던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물을 이용한 치료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영국의 베스에 온천 도시를 세웠고 독일 비렐름 시대에는 스파, 즉 온천이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20세기에 와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수욕법이 붐을 일으키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유사의 최초의 목욕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동천에서 왕비 아령이 북천에서 목욕했다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목욕은 치료보다는 원시적인 정화의식에 가까웠죠. 목욕이 본격적인 치료법으로 발전한 때에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엔 임금이 편찮을 때마다 온천으로 행차했다는 기록이 수시로 등장하죠. 목욕이 치료법으로 쓰인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민간요법으로까지 전래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조 초기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 4대 왕은 아주 몸 관리를 온천으로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한경도 오지까지 온천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실은 임금이 그러한 그 위험한 접경 오랑캐 접경지대에 안 가는 건데 온천을 위해서 좋은 온천수를 찾아서 한경도까지 그 행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온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 맑은 나라는 없다고 하죠. 그 물로 치료를 하고 약효를 더하는 방법을 알았던 민족. 우리네 목욕엔 자연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황종국 판사는 걸어다니는 쑥뜸 판사로 유명합니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쑥뜸 도구는 필수입니다.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즉석에서 자가치료도 합니다. 이제 처음에 불이 붙을 때는 따끔하죠. 근데 뜨면 점점 뜨면서 시원해집니다. 뜸을 놓는 법에서 혈자리를 잡는 법까지 뜸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해박합니다. 거의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이죠. 안 좋을 때도 뜨면 효과가 있고. 그가 이렇게 열렬한 뜸 마니아가 된 사연이 흥미롭습니다. 여기가 한방에서 애풍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자리에 이 쑥뜸을 쌀을 반 정도 크기로 뜨는 쑥뜸을 뜨는 법을 배웠어요. 그 쑥뜸을 뜨면서 제가 코백에서 벗어났습니다. 12년을 한국의 유명한 인류병원에서 수술도 2번 하고 계속 병원을 들락거리던 그걸 이 간단한 쑥뜸으로 벗어나면서 제가 경이로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요만하게도 할 수 있고. 쑥뜸은 황 판사로 하여금 민간의학의 힘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나 이웃이 아프면 병원보다도 쑥뜸을 권할 정도죠. 강경화 말기 환자였어요. 그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고비를 한 5번 넘기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쑥뜸 시술법을 가르쳐주고 꼭 매일 뜨십시오 하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한 보름 좀 지나서 그 환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 상당히 좋아졌다. 쑥뜸을 알기 전 그는 민간요법을 미신이라 치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쑥뜸. 그 효능은 무엇일까요? 올해로 91살. 고령의 나이에도 침과 뜸을 놓지 않는 김남수홍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정식 침구사입니다. 92회나 살았으니까. 92회나 살았는데 저는 선칠께서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학교 문학회 안 갔습니다. 선친의 뜻을 따르고자 시작한 뜸이 평생의 업이 되면서 자그마치 90년이라는 세월을 뜸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이걸 최고의 의학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첫째는 부작용이 없고 둘째는 다른 걸로 고칠 수 없는 게 낫고 셋째는 뜸 자리 잡아주면은 집에서 뜰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의 구애 없이 돈 안 들어가고 나을 수 있지. 그 가슴에 화가 환자들 중엔 혈자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리만 알면 자가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좀 가슴이 답답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진 상태에서 막 어지럽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다가도 겁이 덜컥 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 없어질 거야. 원리만 터득하면 누구나 뜰 수 있다는 쑥뜸. 그러기 위해선 혈자리부터 익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침도 넣고 뜸도 뜰 수 있는 거를 경혈이라고 그러거든요. 경혈 그러면은 경락이 있고 줄기가 있고 이제 가다가 그 혈이라는 게 있고 그러죠. 혈이라는 건 이게 혈이고 경은 이제 이게 경이고 쭉 이렇게 가는 거. 길게 선을 경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몸에는 자극을 내장에 전달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소를 경혈이라고 합니다. 특정 부위에 병이 생기면 그 부위의 경혈을 자극해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쑥뜸은 그 자리에 열을 가함으로써 기혈을 순환시키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일종의 온열 요법입니다. 증상에 따라 혈자리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뜸을 놓는 자리는 백회, 두통이나 치매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경추 4번은 전신의 신경 근육과 관련된 자리이고 기해는 기가 모이는 곳이라 건강에 필수적인 뜸 자리입니다. 조선시대의 어의 허임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뜸 이론을 집대성해 침구 경험방이라는 한 권의 의서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뜸과 침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편리한 치료법이니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익사 직전에 사람을 살리는 비방입니다. 쑥뜸 100장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했죠. 뜸은 이론이 아닌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효능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뜸 치료에서 절대로 빠져선 안 되는 재료가 있죠. 뜸 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쑥뜸을 떠올립니다. 손을 그렇게 하는 방법은 됐어요. 하고 많은 약초 중 쑥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예로부터 쑥은 추운 데서도 잘 자라 양기가 많은 약초라 했습니다. 그 양기가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 병을 고치니 옛사람들은 온열요법에 쑥만한 재료가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 역시 조상들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산물이죠. 요즘 김남수홍의 침술원엔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습니다.
모두들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한 번 딱 맞았는데 그 다리에 그 어떤 그 경련 같은 게 한 80%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낫겠구나 그런 확신을 첫 번 맞아보고 느꼈어요.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김남수홍이 가장 많이 권하는 혈자리는 장수의 투표라는 족삼리입니다. 이 뼈발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뒤 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이 침구학에서만이 있는 다리에 3리짜리를 200상 이상 사는 자리 그랬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든가 뭐 또 이제 차욕하는 사람들로 해서는 아주 다리 힘이 많이 생기는 자리예요. 이게 이제 형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이. 팔굽 사이에 자리한 곡지는 당뇨나 고혈압, 피부병에 좋다는 혈자리입니다. 이게 한 가운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한 가운데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곡지를 뜨게 되면은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죠. 눈도 시원해지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여자들의 경우는 머리 아픈 거 없어진과 동시에 소화가 잘 되니까 미용이 좋아져 가지고 뭐 이뻐지고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곡지예요. 옛사람들의 오랜 지혜가 이렇듯 후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치료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오래된 의학이고 가장 부작용이 없는 의학이고 가장 쉬운 의학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의학이고 이런 의학은 이제 의학이라고 병을 고치는 걸 의학이라고 그러는데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의학은 없다. 저녁 7시 침수론 한켠에 마련된 강의실에선 쑥뜸 강의가 한창입니다. 3번 흉추에서 방광경 제1선. 오늘은 실습에 들어가는 날이라 주요 부위의 혈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직장인들도 있고 주부들도 섞여 있는데 모두들 표정이 진지합니다. 고항. 여기 침을 약간 묻힌 다음에 갖다가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교육은. 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하나. 그다음에 수강생 중엔 뜸의 효능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볍게 붙여서 파들어서 약간 병원을 가도 치료가 되지 않던 병들이 뜸으로 완치된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알면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직접 뜸봉을 잡게 됐습니다. 제 몸 자체가 되게 찼어요, 손발이.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다음 뭐 감기 같은 것도 좀 잘 안 걸리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일단은 그냥 쉽게 시간 날 때 제가 뭐 바쁘면 사무실에서도 점심시간 같을 때 뜰 수 있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지금 83인데 이렇게 이렇게 뒤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지금 고급반인데 한 달 동안 허리 부분하고 보양뜸을 하셨는데 병원에는 안 가고 한 달 됐는데 지금 어저께 가보니까 안 주시고 사지마비 왔다가 안 주시고 기어다니셔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칭찬을 많이 들어요. 어머니한테 효녀됐어요. 의학이 발달해도 병에 걸리는 것은 그 안에 자연을 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비롯된 생명임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자연의 원리가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있는 암 환자들은 하루 24시간 자연 친화적인 처방을 받습니다. 솔잎한증법 역시 체내의 독소를 빼는 치료법인데 예전엔 풀리파리로만 여겼던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있는 누구도 자연의 효능을 부정하는 이는 없답니다. 암이라든지 중풍, 고혈압, 당뇨 이런 난치병들은 내가 병이 오게끔 생활한 겁니다. 즉 자연과 이배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이 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들어가지는 않고 약만 의존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겁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일단 자연과 내가 동화가 돼야 되겠죠. 박천수 한의사는 매일같이 모악산을 드나듭니다. 환자들에게 처방할 약초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죠. 이제 지금 채취할 수 있는 것은 뿌리로 된 약재가 많고요. 또 줄기나 가지를 쓰는 약재들이 많죠. 지금 이 시기에는 열매들은 거의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뿌리로 캐는 약재들이 약성이 뛰어납니다. 산에는 잡목들만 우거진 듯 보이지만 한의사의 눈에는 약초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흔하디 흔해 전라북도 완주 모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의원. 부안에 사는 김영애 씨는 오늘도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모악산을 찾았습니다. 가위가 차면 기침을 하면 내뱉으면 더 괜찮아요. 그것이 이제 2001년도 2001년 7월달에 진단받으시고 진료실 분위기가 그리 어둡지 않은 걸 보니 영애 씨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는가 봅니다. 바보 아직도 덜 되셨죠? 중증 암 환자인 영애 씨. 그이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5년 전 혈액암을 선고받았을 땐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했으니까요. 너무 예래서 막 그런 영애 씨가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은 민간의학을 알고부터입니다. 림프에서 감기에 걸리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약하잖아요. 림프종이니까. 거기에서 싸우질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약은 안 먹고 민간요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 배도 삶아 먹고 도라지하고 배하고 여기에서 처방해주면 삶아 먹으라 그래요. 덩굴에서 암의 특효라는 하늘타리까지 이 땅에서 자라는 4,500여 종의 식물 중 무려 1,200여 종이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뿌리는 간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이 인삼 한 뿌리면 중국산은 한 7, 8개를 사용해야만이 그 약효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약재가 우리 한국에서 난다고 봐야 되겠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땅은 좁아도 양질의 약초가 많이 자랍니다. 약효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우리 약초들이 한 10가지 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이 야산에 가서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심산육에 가야 채취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우리가 야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 느릅나무 뿌리 껍질, 유금피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천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마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마와 어성초, 으름덩굴과 유군피. 뛰어난 약효를 가진 약재들이지만 평소 땐 등산객들의 발길에 채이던 잡초들입니다. 천하 으뜸의 약초를 알아보지 못함은 우리네 마음이 그만큼 자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옛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야산의 약초에 생명의 비방이 담겨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후에는 이 가시나무도 실은 꾸지뽕나무라 불리는 약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갛게 나무 열려있는 이 열매가 이 꾸지뽕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나무에 가시가 달려 있어요. 이 가시 달려 있는 나무는 뭐 파내고 터트리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지 신경통, 또 이암, 식도암, 대장암, 이 소화기 계통의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이 꾸지뽕나무입니다. 꾸지뽕나무는 약효가 줄기에 집중된 반면 느릅나무는 뿌리에 약성이 있어 이렇게 땅을 파서 캐내야 합니다.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캐는 겁니다. 우리 유근피라고 해서 이 종양 환자들, 암 환자들한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약재입니다. 이 뿌리에 무엇이 암에 효능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보시면은 끈끈한 점액질이 많습니다. 유근피의 이 점액질은 암을 없애고 어떤 종기를 빨아내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액질 자체는 어떤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든지 교양이 있는 부분들을 봉합, 잘 아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근피는 암 환자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좋은 약재입니다. 박천수 한의사를 따라가다 보면 지천에 널린 것이 약초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으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세상 만사가 물 흐르듯 돌아간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배탈을 낫게 해주던 할머니의 약손. 그 소박한 손놀림 속에 고통을 쓸어내리는 비방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옛사람들은 건강의 비결을 먼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물과 흙, 풀과 나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린 자연이 치료약이자 생명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5,000년을 이어온 그 오랜 생명의 지혜를 오늘 민간의학에서 열어봅니다.